저는 백수에 조금 이중적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좀 수동적으로 일자리를 못 찾아서 노는 사람들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 일자리를 일부러도 찾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의미에서의 사실은 무의도식 가는 건달, 한량 이런 의미도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굉장히 자기가 놀고 있는 이 시절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행위가 요 백수라는 의미에 담겨 있다는 생각이 좀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 선비를 좀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이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실 정치에 뭐 대결하겠다. 그래서 이 현실 정치에 나아가지 않고 나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정치적인 순수한 의도, 타협하지 않는 고결한 정신, 뭐 이런 것들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오히려 정치 자체가 부자유스럽다는 거, 그리고 정치에 나간다는 것 자체가 위험하다는 거, 그런 의미에서 양생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내 몸을 지키기 위해서는, 혹은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는 오히려 벼슬하지 않고 노는 것이 더 낫겠다라고 하는 것을 뭐 부득이하든 적극적이든 그렇게 선택한 사람들이라는 점에서 저는 백수라고 하는 말이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은사나 이런 개념이 가지고 있는 뭔가 당위적이고 뭔가 권위적인 어떤 그런 개념적 의미가 좀 있는데 이런 거를 내려놓는다면 조금 18세기 이 그 지식인들이 그 자기의 존재성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개척해가는 모습, 새롭게 만들어가는 백수라는 어떤 존재적인 그 상태에서 자기 자신을 좀 적극적으로 만들어간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생각에서 저는 백수라는 이 말이 더 적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걸 백수 선비라고 한번 명명을 해봤습니다. 그래도 이 이전 시대의 어떤 선비라고 하는 어떤 상 혹은 살림처사라고 하는 이 이미지 같은 것을 좀 따져보자면 조금 더 현실 정치에 대한 대결 의지 이런 것이 훨씬 더 강했던 것 같아요. 나는 나갈 수 있는 사람인데 대결하기 위해서 이 현실 정치가 얼마나 지금 부조리한가 그리고 혼탁한가 이것을 진짜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나는 관직에 나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런 의식 속에서 살았던 것 같은데요. 그런데 확실히 18세기 이 사람들은 그런 식의 대결 의지는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나는 관직에 나아가지 않거나 관직에 나아갈 수 없는 그냥 노는 사람. 그런데 내가 놀려면 사실은 노니까 가만히 살펴보면 서민하고 별반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서민은 일하는 계층인데 나는 그냥 책을 읽거나 혹은 자연을 유람하거나 혹은 그것도 하지 않으면서 그냥 한가하게 지내는 그런 상당히 뭔가 그 유한의 그런 어떤 계층에 불과한 게 아닐까. 그렇다면 나와 사실은 서민 사이에 무슨 차이가 있을까? 이런 것을 고민하던 시기가 바로 18세기였던 것 같고 우리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이 네 사람들은 대부분 사실은 그 갈림길에서 사인가 내가 사농공상 할 때 농인 상인 그 공인하고 나의 차이는 무엇일까? 그런 지점에서 진짜 나는 사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걸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간직에 나가지 않더라도 내가 사여야만 한다면 혹은 그냥 제대로 사는 사람이라면 그렇다면 무의도식을 뛰어넘어서 그런 어떤 그 부정적 가치 이것을 상쇄할 수 있는 어떤 삶의 양상 이런 것들을 가져야 되는데 그게 무엇일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많이 따져봤던 사람들이 아니었을까 저는 그래서 이 18세기에 주목하고 있어요. 이 네 분의 이 지식인들은 사실 놀았을 때 가장 최고의 문장을 썼고 가장 최고의 그 학문적 수준에 도달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서 그 농한 김창엽도 사실은 그 관직 생활을 44살까지 했었지만 관직을 그만두면서 그러니까 그 시골에서 은거를 할 때 그때 뭔가
학문에 대해서 혹은 주자학에 대해서도 다른 주자학에 대한 생각에 도달을 하고, 그 다음에 글쓰기에 대해서도 뭔가 이제까지 흉내내는 어떤 글쓰기와는 다른 글쓰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했거든요. 뭐 성모이익은 평생 백수였으니까 그 이전이 어땠다라고 말하기는 참으로 어렵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성모이익이 놀지 않았다면 가난한 어떤 농민 혹은 나보다 신분이 낮는 그 비천한 백성들의 어떤 삶, 낮은 백성들의 삶, 이런 것들을 비교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주자학의 도는 너무 저 높이 있어가지고 사실 우리의 일상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성모이익 선생님은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지금 현재 일용에 열심히 종사하고 있는 백성들의 삶을 보지 않았다면 사실은 그 주자학의 도에 대해서도 그렇게 비판적으로 바라보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해완 이홍유는 굉장히 특이하게도 남인 중에서도 경세하게 관심을 갖지 않았던 그런 그 문장가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해완 이홍유도 마찬가지로 성호이익처럼 사실은 이 당쟁의 여파 때문에 관직에 나아갈 수 없었거든요. 18세기 선비들이라면, 그리고 관직에 나아갈 사람이라면 적어도 고문의 어떤 글쓰기를 써야 되는데, 어떤 소풍문이라고 하는 이 글이 이 고문의 어떤 이 그 격식을 깨트릴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글쓰기의 어떤 또 다른 형식임을 볼 수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소풍문의 일종의 개척자가 돼요. 그래서 이런 점들이 사실은 놀았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우리가 홍대용을 기억하는 이유가 뭐예요? 진짜 국경을 넘어서 친구를 자유롭게 사귀었던 사람, 그리고 전체 우주를 관찰해서 사실은 세계를 다시 본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중국과 중화와 이런 야만, 혹은 중화와 오랑캐, 그리고 문명과 야만이라고 하는 이 경계가 늘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사실은 천체 물리학에 의해서 이 사람은 그걸 깰 수 있었던 그 공부를 했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자발적인 백수로 살지 않았다면 사실은 불가능했던 거죠. 그래서 정말로 자유롭게, 여유롭게 세상을 다르게 볼 수 있는 시선을 갖게 되고, 그리고 사실은 자기들이 원하는 것에 그만큼 도달할 수 있었던 것은 결국은 이들이 다 백수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아마도 얽매여 살았다면 그게 불가능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진짜로 하고 싶었던 어떤 것을, 그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게 해주는 이 자유를 준다는 점에서 그 백수의 삶은 이들에게는 어찌 보면 참 축복이었고, 그래서 결국은 이 백수는 이들을 굉장히 다른 인생을 살게 하는 하나의 원천이 됐던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때 요 선비들도 사실은 마음이 이중적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은거하면서 고상하게 뜻을 가지는 걸 그 사람들이 칭송하지만 한편으로는 또 무의도식한다는 이 시선이 없을 수는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그 내세우는 가치는 뭐였냐면, 명예도 중요한 게 아니고, 돈도 중요한 게 아니고, 직위도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로 내가 내 뜻대로 제대로 사는 거, 그게 얘들한테는 가장 중요했거든요. 그리고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가치는 자기를 지키는 거였기 때문에 이들은 사실은 위험하게 정치 현실에 나서기보다는 사실 그 정말 소심한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자기를 지킬 수 있는 그 소박한 삶, 이것이 훨씬 더 위대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느끼는 어떤 그 백수적인 어떤 삶에서의 어떤 결핍, 이런 것들을 전혀 느끼지 않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할 건, 우리는 백수로 살면 하고 싶은 게 뭔지 몰라서 진짜로 그냥 시간을 막 죽이잖아요. 이제 킬링타임으로 살고 굉장히 소모적으로 살거든요. 근데 이들은 백수로 살았지만 자기가 하고 싶은 게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알았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핍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이상하게 바라보는 뭐 주변의 시선도 아랑곳하지 않을 수 있었던 그런 자신감, 떳떳함 이런 것들을 가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한테는 사실은 담원홍대영의 삶이 저한테는 가장 저한테 바람직한 삶인 것처럼 느껴지는 건 왜냐하면 이 사람은 정말로 뭐 집이 부자였든 아니든 그거 상관없이 진짜 당당하게 자기가 하고 싶은 일 때문에 아예 관직을 돌아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니, 거기에 대한 미련조차 아예 없었던 것 같아요. 애초에. 저는 그거는 정말 놀랍거든요. 저는 그럴 수 없는 정말 속물적인 인간이었기 때문에 저도 굉장히 보통 사람들이 보여주는 왜 행복한 삶의 조건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에 사실 연연했었거든요. 40대까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게 갖추어지지 않으면 나는 조금 이렇게 소외 약간 이렇게 비주류로 밀려나는 게 아닐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좀 겁을 냈었던 것 같은데 뭐 애초에 내가 국문학을 했을 때 뭘 그렇게 대단한 어떤 그 삶의 안정 이런 것들을 바랬다고 내가 그랬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막 든 거예요. 그때 그랬는데 그런 생각을 아예 가지지 않았던 홍대영은 저는 그래서 너무나 부러운 거예요. 어떻게 이 사람이 이런 경지를 가질 수 있었을까. 물론 그렇게 걸어갔던 앞서의 김창혁과 같은 선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막상 그것을 선택했을 때는 분명히 홍대영도 뭔가 고민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들을 백수라고 얘기할 때 이 사람들도 고민했을 거라는 거예요. 백수의 삶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지 않고 그냥 백수가 된 사람은 없을 거라는 거. 근데 아마 홍대영도 그렇게 생각했지만 기꺼이 뛰어드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서 진짜로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다 한 거예요. 정말 이렇게 하고 싶은 걸 다 누린 사람은 저는 사실은 좀 보기가 드물거든요. 과학 공부한다고 다 했고 뭐 혼천이 만든다고 천체 이거 그 관찰하기 위해서 혼천이 열심히 만들고 또 수학 공부 열심히 하고 여행 가서는 뭐 산수자연 좋은 멋진 산수자연만 구경한 게 아니라 실제로 가서 사람들하고 대화하고 그리고 청나라를 정말 속속들이 느껴보고 싶다는 이런 마음가짐으로 공부를 미리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디서나 정말 충만하게 산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홍대영은. 그래서 저는 홍대영이 사실은 가장 부러워요. 그렇게 자유롭게 삶으로 해서 사실은 자기의 삶도 바꿀 수 있었고 세계에 대한 어떤 그 상도, 이미지도 확 바꿀 수 있었던 이런 그 통찰력 이런 것들이 저한테는 너무나 부러워요. 그러니까 놀아서 그런 통찰력을 가질 수 있다면 더 적극적으로 놀아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